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렌타인데이, 사랑이 가득해야 할 그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공포의 밤이 될 수도 있다. 설렘으로 가득 찬 저녁, 예상치 못한 기묘한 사건이 펼쳐진다. 낯선 시선, 섬뜩한 미소, 그리고 점점 좁혀오는 위협.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 그날의 로맨스는 악몽으로 변한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니키와 3년째 연애 중이다. 우리 만남은 사소한 계기로 시작됐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댓글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번호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리고 스냅챗도 추가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다. 연말이 지나고 1월이 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원래라면 솔로로 보내야 할지도 모를 귀찮은 기념일이었지만 그 해에는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어느 날, 니키가 조심스레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지금 스토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벤. 니키보다 몇 살 많은 남자로 그녀와 같은 통학대학을 다녔다고 한다. 둘은 한 번의 조별 과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벤은 그녀를 수차례 따라다녔다. 그는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며 끈질기게 집착했다. 니키는 그의 메시지를 계속 무시했지만 차단은 하지 않았다. 차단하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니키가 나에게 이 사실을 밝힌 이유는 벤이 다시 연락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말이다. 그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점점 빈도도 많아지고 있었다. 니키는 여전히 무시하는 중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행동이 한 단계 더 심각해졌다. 그녀의 집 문 앞에 초콜릿 상자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문자가 왔다. 내가 놓고 간 선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니키는 그제야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녀는 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대략 이랬다. 넌 문제가 있어. 제발 나를 그만 괴롭혀. 나에겐 이미 남자친구가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지만 벤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니키는 내게 이상한 스크린샷을 보냈다. 그것은 발신 번호를 숨긴 문자 메시지였고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네가 만나는 사람이 땡땡땡 맞아? 그제야 나는 이 문제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까지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내 신상까지 알아내려 했다는 뜻이었다. 상황이 점점 기괴해졌다. 나는 니키에게 만약 벤이 한 번만 더 연락을 해온다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신고하게 되면 내가 함께 가겠다고도 했다. 그렇게 발렌타인데이가 되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나는 니키와 함께 바닷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야외 테라스에 자리 잡았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저녁이었다. 그런데 저 멀리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다. 마치 얼굴을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저 사람 혹시 벤 아니야? 니키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곧이어 남자가 우리 쪽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린 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 우리 둘 다 순간 긴장했지만 곧 대화를 이어갔고 그날 저녁을 즐기기로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집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니키가 움직임을 멈추고 속삭였다. 방금 들었어? 나도 들었다. 뭔가가 집 뒤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가서 확인해 볼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솔직히 새벽에 들리는 작은 소음쯤이야 익숙했기에 그저 바람에 의한 소리이거나 작은 동물이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뒷마당에 나가보니 벽에 기대어 쌓아놓았던 해변형 의자들이 몽땅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 날이었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두운 정원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키가 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실루엣이 보이는 사람. 그는 덤불 사이에 서 있었다.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거기 누구야? 내가 소리치자 그는 갑자기 움직였다. 마치 나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빠르게 덤불을 헤치고 나왔다. 나도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녀석이 완전히 뛰쳐나오기 전에 몸을 날려 그를 넘어뜨렸다. 나는 힘껏 그를 붙잡고 바닥에 눌렀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나는 소리를 질렀고 니키를 불렀다. 그녀가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바닥에 깔린 남자가 계속 몸부림쳤다. 그러다 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니키가 숨을 삼키며 외쳤다. 저 사람이야. 그는 벤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몇 시간 전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봤던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셔츠와 지금 이 남자가 입고 있는 셔츠의 색이 같다는 것을.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즉시 수갑을 찼다. 그는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고 니키는 경찰에게 그동안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와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전부 보여주었다. 결국 그는 스토킹 및 괴롭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고 경범죄 기록이 남았다. 그리고 니키는 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제 그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연락한다면 즉시 체포될 것이다. 그날 이후 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만약 내가 바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친구와 나는 다른 연인들처럼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밖에 있던 한 커플이 우리를 이상하리만치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남자친구의 팔을 살짝 밀며 안으로 들어갔고 남자친구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5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준비되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호스트의 말에 남자친구는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미니 골프장에서 기다릴까? 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의 차로 향했다. 그 순간 아까 우리를 바라보던 커플 중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며 자신을 그레디 부인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진작가라며 우리 커플이 너무 멋지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좋겠으니 가까운 스튜디오로 가보자는 것이었다. 명함도 없고 차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다며 우리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남자친구도 정중하게 거절했고 우리는 차로 향했다. 그 순간 그레디 부인이 옆으로 돌아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방금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았어?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미니 골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린 웃어넘겼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5번째 홀을 치고 있을 때였다. 입구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반사적으로 돌아보자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까 그 커플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레디 부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나와 눈이 마주치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그는 그들을 확인하곤 말했다. 우리 그냥 차에서 기다리자. 15분이면 식당에서 연락 올 거야. 우리가 돌아서자 그들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환한 미소를 띠며 신기하네요. 우리도 여기 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레디 부인이 말했다. 그때까지 침묵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끼리 대결해볼까요? 그레디 대 로드.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성은 로드였다. 우리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서둘러 밖으로 나왔고 차로 돌아가면서 남자친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떻게 내 성을 알았지? 우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남자친구가 오늘은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했다. 나는 머릿속에 그레디 부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단순한 상상이라 생각했다. 저녁을 마치고 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길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적했다. 그런데 백미러를 보던 남자친구가 말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
우리는 가까운 CVS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왔고 다시 나왔을 때 따라오던 차는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안심하며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몇 분 후 도로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팡 하는 소리가 났다. 남자친구가 급히 차를 세웠다. 두 개의 앞바퀴가 모두 터져 있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말했다. 이거 일부러 터트린 거야. 어서 나가. 시간이 없어.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는 곧바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시동을 끄고 조명을 끄고 문을 잠갔다. 숲으로 가자. 그는 나의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남자친구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우리의 위치와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통화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엎드려. 남자친구가 속삭였다. 우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자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레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그 순간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빠르게 사라졌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몇 분 후 경찰차 불빛이 도로를 밝히며 다가왔다. 우리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단 조사해보겠다는 말만 남겼다.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데리러 오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견인차를 불렀다. 그 일이 있고 4년이 흘렀다. 하지만 경찰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노렸던 걸까? 마지막 이야기. 우리는 이제 결혼했고 언젠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갖게 되었다. 2018년 가을 학기, 나는 꽤나 명성 있는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겨울 학기부터는 고향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예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까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틴더를 통해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나와 공통점도 많았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고향 출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그녀가 돌아온 후 무언가 달라졌다. 예전에도 그녀는 약간 비꼬는 말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 장난스럽던 말들이 이제는 불쾌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학기말 시험이 다가와서 그런 것이라며 넘겼다. 겨울방학이 되자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여전히 문자와 스냅챗,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페이스타임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겨울 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로 이사했다. 학교 근처에서 생각보다 저렴한 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기 첫날 밤, 우리는 헤어졌다. 그녀는 타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반려동물이 너무 그립다고 했다. 사실 그녀는 원래도 조용한 성격이었고 사교적인 편은 아니었다. 그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나는 이별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리는 끝났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점점 그녀를 떠올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가 만나는 동안 나는 꽤 많은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깜짝 선물들을 보며 아쉬움을 느꼈다. 혼자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시 틴더를 켰다. 며칠 후 몇몇 매칭이 되었고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밸런타인데이에 친구들과 바에 갈 예정이었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다 알렉스라는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나처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심지어 내 친구와 같은 전공을 하고 있어서 수업을 같이 듣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알렉스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머리에 귀여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스냅챗을 주고받았고 나는 그녀에게 밸런타인데이에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2018년 2월 14일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본 후
시내를 산책했다. 그리고 결국 내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눈이 많이 내려 집까지 10분을 걸어가기가 힘들다며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우리는 새벽 1시쯤 잠들었다. 나는 원래 잠을 못 자는 편이다. 특히 옆에 누군가 있으면 쉽게 깬다. 새벽 3시쯤 알렉스가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날 깨운 걸 티내지 않고 다시 잠들었다. 그러나 새벽 5시 30분 다시 눈을 떴을 때 알렉스는 내 옆에 없었다. 나는 욕실 불빛을 확인했지만 꺼져 있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들어보았지만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이상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아직 이곳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알렉스가 방 구석에서 벽을 보고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알렉스? 괜찮아? 나는 조심스레 그녀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침대 옆 램프를 켜니 방 안에 희미한 불빛이 퍼졌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알렉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순간 그녀가 번개처럼 몸을 돌리더니 비명과 함께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나는 침대 위로 넘어지며 그녀의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때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바닥에 있던 옷을 움켜쥐고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순간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나는 악취의 근원을 찾기 위해 욕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다. 욕실 안은 난장판이었다. 샤워 커튼은 찢겨져 있었고 약 봉투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바닥은 물로 흥건했고 거울에는 인간의 배설물이 문질러져 있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틴더와 스냅챗 계정이 이미 삭제되어 있다고 했다.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보내준 셀카 한 장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친구 롭을 불렀다. 알렉스가 자신과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롭은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며 밤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나는 또다시 깨어났다.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고 있었다. 1분 정도 계속되다가 멈췄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을 통해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생각한다. 그날 밤 그녀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진짜 알렉스였을까?